2025년 가을, 일본 SNS에서 이상한 단어 하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나의 카츠. 아이돌 덕질할 때 쓰는 오시카츠에 정치인 이름을 갖다 붙인 조어예요. 유세장마다 5,000명이 몰립니다.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품절되고 쓰는 펜이 품절되고 바르는 화장품까지 동났어요. 엑스팔로워 260만, 유세기간 이동거리 12,480km, 11개 정당 대표 중 가장 길었죠.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운동인데 그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팬덤이 투표장에 갔어요. 18세에서 29세, 내각 지지율 92.4%. 직전 총리 이시바가 같은 나이대에서 받았던 수치는 14.4%였거든요. 6배입니다. 30대 83.1%, 40대 77.8%, 50대도 78%. 특정 세대만 쏠린 게 아니에요. 전 세대가 한 사람한테 몰렸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이런 전례는 없었어요. 2026년 2월 8일 중의원 총선. 자민당 단독 316석, 연립 합치면 352. 야당은 169석에서 49석으로 세 자릿수가 두 자릿수로 증발했습니다. 일본 헌정사에서 단독으로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긴 정당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316석을 쥐고 꺼내든 게 경제 공약이 아닙니다. 복지도, 교육도, 감세도 아니에요.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손대지 않았던 것들이죠. 봉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들. 다카이치 사나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1961년 나라현 출생. 아버지는 제주업 회사원, 어머니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정치 명문가가 아니에요. 세습 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본 정치에서 세습이 아닌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건 벽을 뚫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파벌의 나라니까. 고베대학 시절 이 사람은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쳤어요. 아이언 메이든의 팬이었고 지금도 총리 관저에 드럼 세트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졸업 후에는 마스시타 정경숙에 들어갔어요. 파나소닉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만든 정치인 양성기관이죠. 여기서 워싱턴 DC로 파견됩니다. 1987년 26세. 미국 하원의원 패트리샤 슈레더의 사무실에서 의회 펠로우로 일했어요. 흥미로운 건 그 시점이에요. 같은 해 41세의 부동산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26세의 다카이치와 41세의 트럼프가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대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38년 뒤 이 두 사람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워싱턴에서 돌아온 뒤 TV 아사히 뉴스캐스터로 얼굴을 알립니다. 그리고 1993년 무소속으로 첫 중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요. 같은 해 처음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이 둘의 정치 인생이 여기서부터 겹치기 시작해요. 그 뒤로 30년입니다. 낙선도 겪었고 당을 옮기기도 했고 자민당 정조회장, 총무 대신, 경제안보 담당 대신까지 요직을 전부 거쳤어요. 총재 선거에 3번 도전해서 2번 졌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총리 월급 1천만 원을 자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고 예산 부연의 준비를 위해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논란이 됐어요. 본인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부터 워라벨리라는 단어를 버리겠습니다. 대학 때 드럼을 치던 사람이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를 배우고 방송으로 얼굴을 알리고 30년 동안 낙선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끝내 일본 헌정사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어요. 내각 지지율 82%, 고이즈미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이자 역대 2위. 운이 좋아서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30년을 준비해서 시대를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베와 결이 달라요. 아베가 관료적 보수였다면 다카이치는 체질적 우파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공식 발언했고 헌법 구조 개정을 30년 넘게 주장해 왔어요. 아베도 이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눈치를 봐야 했고 여론이 갈렸고 의석이 부족했습니다. 다카이치에겐 그 세 가지 제약이 전부 사라진 상태예요. 316석이 그런 숫자입니다. 이 압승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되감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직전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2024년 10월 전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취임하자마자 해산 총선을 감행했는데 결과가 참담했죠. 자민당이 과반을 잃었습니다. 1993년 이후 처음이에요. 비자금 스캔들, 통일교 연루 의혹, 물가 폭등에 대한 무대응, 30년치 분노가 투표함으로 쏟아졌어요.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7.9%까지 추락했고 18세, 29세는 14.4%,
10명 중 9이 등을 돌렸습니다. 젊은 세대한테 자민당은 아버지 세대의 썩은 정당이었어요. 이시바는 결국 단명 총리로 끝났습니다. 이 잿더미 위에 다카이치가 올라섰어요. 그러면 왜 몰렸을까? 14.4%가 어떻게 92.4%로 뒤집어졌을까?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30년의 분노가 방향을 찾았어요. 일본 경제가 멈춰있던 시간, 20대와 30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경기가 나쁜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는 버블을 누렸는데 자기 세대의 기본값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이었죠. 그 와중에 기성정치는 비자금이나 터뜨리고 있었어요. 전부 뒤집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습도 아니고 파벌 밖의 30년을 혼자 쌓아온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분노하던 세대한테 이보다 선명한 선택지는 없었어요. 둘째, 중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또렷해졌습니다. 센카쿠 영토 분쟁, 대만 해협 위기,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의 중국 해경 활동. 일본 젊은 세대한테 중국은 뉴스 속 먼 나라가 아니에요. 어업권이 침범당하고 영해가 위협받고 미사일이 EEZ 안에 떨어지는 현실의 위협이었죠. 여기야 다카이치가 취임하자마자 한마디를 던집니다. 2025년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전후 80년 동안 일본 총리가 대만을 놓고 이 수위의 발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외교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이 모호성이거든요.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으려면 모호하게 말해야 하니까. 다카이치는 그 포장지를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1987년에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를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의도된 선언이었어요. 중국이 즉각 보복합니다. 히토류 수출 금지,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의 공급을 끊겠다는 거예요.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써먹었던 카드입니다. 그때 일본 산업계가 공포에 빠졌고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같은 패를 다시 꺼낸 겁니다. 보통이라면 여론이 흔들릴 타이밍이에요. 공장이 서고 수출이 막히면 민심은 반드시 돌아서니까. 근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중국한테 안 꿇는 총리, 이 한 줄짜리 이미지가 여론을 그대로 끌어올렸어요. 지지율 75.9%, 취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셋째,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어요. 2026년 2월 2일, 총선 6일 전,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 수심 7,700m에서 일본이 심해 히토류 채굴에 성공합니다. 타임라인을 봐야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끄는 게 1월이에요.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탐사선 치큐가 출항한 게 1월 13일. 수출 금지 2주 만에 배를 띄웠고 3주 만에 수심 7,700m 해저에서 히토류 함유 진흙을 끌어올렸습니다. 매장량 추정치는 세계 수요 수백 년분. 상업화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이 뉴스가 총선 6일 전에 터졌어요. 우연이든 계산이든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끄는 우리 발밑에 있다. 중국이 때렸고 일본이 버텼고 맞으면서 오히려 단단해졌고 타이밍까지 겹쳤어요. 316석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노와 위협과 타이밍이 한 사람한테 수렴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30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316석이 뭘 여는지를 봐야 해요. 다카이치가 꺼내든 아젠다는 5개입니다. 전후 일본이 봉인해놨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5개 전부 우리한테 직결됩니다. 헌법 구조. 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휘업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1947년 메가더가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앉아서 직접 설계한 조항이에요. 일본의 발톱을 영구히 뽑아놓겠다는 의도로 박아놓은 문장입니다. 80년 가까이 작동했어요. 세계 4위 규모의 군사비를 쓰면서도 법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헌법상 군대가 아닌 나라. 이 모순 위에서 일본은 전후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베 신조가 정치 인생 전부를 여기에 걸었어요. 역대 최장재임을 기록하면서 집단적 자위권까지는 열어놨지만 구조 자체를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공명당이 발목을 잡았고 여론이 갈렸고 3분의 1을 안정적으로 쥐지 못했어요. 평생을 매달렸는데 열쇠가 없었던 겁니다. 다카이치는 316석을 가지고 있어요. 1993년에 아베와 같은 해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베가 평생 서성이던 문 앞에 열쇠를 들고 서 있는 셈이죠.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와 긴급사태 조항을 동시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전쟁을 못하게 묶여있던 나라가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발의 요건인 국회 제적 3분의 2는 이미 충족됐어요.
남은 건 국민투표 하나. 이 사람 지지율이 82%입니다. 이게 한국한테 무슨 의미냐? 헌법이 바뀌면 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돼요. 교전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일부는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쓸 수 있었는데 그 틀이 바뀌는 거죠. 한반도에서 뭔가 터졌을 때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1945년 이후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구조가 열리는 거예요. 방위비. 2026년 일본 방위 예산이 9조 400엔이에요.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약 85조에서 98조 사이. 한국 국방 예산이 66조 원이거든요. 이미 넘었습니다. 한국이 1년 동안 국방에 쓰는 돈 전부를 모아도 일본의 4분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비슷했던 두 나라의 군사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액수보다 봐야 할 건 돈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일본은 자위대 인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레이더, 미사일, 무인체계, 전자전 장비. 축구로 치면 선수 수를 줄이는 대신 한 명 한 명을 월드 클래스로 채우는 방식이죠. 같은 예산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군사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여기에 사나에노믹스가 깔려 있어요. 확장 재정과 양적 완화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엔화 가치가 내려갑니다. 지금 157엔대까지 와 있죠. 엔이 내려가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 이익이 늘면 그 돈이 군비와 기술 투자로 돌아오는 순환이 만들어져요. 총선 당일 니케이 지수가 4% 폭등한 건 시장이 이 순환 구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한테는 양날이에요. 엔전은 한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 깎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장비. 일본과 겹치는 수출 품목에서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에서 맞고 그 돈이 군비로 가고 군비에서도 밀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해제. 일본은 전후 80년 동안 완성된 무기를 해외에 판 적이 없어요. 부품과 기술은 가능했지만 쏠 수 있는 완제품을 수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빗장을 풀겠다는 거예요. 풀리는 순간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G캡.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예요. 2035년 실전 배치 목표. AI와 무인기 편대를 통합 운영하면서 기존 스텔스 성능을 한 차원 넘어선 공중 플랫폼이죠.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F-21은 4.5세대입니다. 같은 수출 시장에 세대가 다른 전투기가 나란히 서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F-15 같은 4세대가 F-22 같은 5세대 앞에 섰을 때 시뮬레이션 교환비가 1대 수십이었습니다. 성능 차이가 아니라 게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바둑 구단과 아마추어가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종목이 다른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일본 방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실전 수출 경험이 제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이 있지만 이 회사들이 해외 고객한테 완성된 무기를 납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위대 전용으로만 만들어왔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요구사항, 애프터 서비스 체계, 가격 경쟁력, 전부가 미지수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FA-50, 수리온으로 수십 개국에 납품하면서 실전 수출 노하우를 쌓아온 상태예요. 지금 당장은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316석이 이 약점을 메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 경험이 없으니까 제도를 풀어서 경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정비 계약, 훈련 파견, 부품 공급, 공동 훈련이 묶여요. 경제, 외교, 안보가 패키지로 엮이는 거죠. 일본이 이 시장에 완제품을 들고 들어오면 한국이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 쌓아온 방산 네트워크와 정면으로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2019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어린 폴리이미드 새 품목 수출 규제 하나로 한국 반도체 라인이 흔들렸죠. 그때는 장관 결재면 가능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2022년에 경제안보 추진법이 제정됐어요. 특정 중요 물자를 지정하고 공급망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프레임이 깔렸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도 무기지만 안 파는 것도 무기예요. 2019년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법 조항으로 장착된 셈이죠. 네 번째, 국가정보국 창설과 사이버 선제 능력. CIA, MI6급 대외 정보기관을 세우겠다는 것과 이미 국회를 통과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법이 올해 시행되는 것. 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면 보이는 전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공격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집니다. 4개의 자물쇠가 열렸어요. 전쟁이 가능한 헌법, 한국을 넘어선 군사비, 완제품 무기 수출, 정보 사이버 공격 능력.
각각이 전후 질서의 축을 건드리는 변화입니다. 근데 5번째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핵 3원칙. 핵을 만들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리틀보이가 터졌습니다. 도시 중심부가 증발했어요. 3일 뒤 나가사키에 펜맨이 떨어졌죠. 2발의 원자폭탄으로 최소 15만 명이 숨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핵무기가 실전에 쓰인 건 이 2번이 전부예요. 그 2번을 전부 맞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스스로에게 족쇄를 걸었어요. 핵에 관해서만큼은 절대적 금기. 좌파든 우파든 온건이든 극우든 어떤 총리도 이걸 공식석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선이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이 그 선을 지키고 있었죠. 다카이치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돈을 끝없이 쏟아면서 27번의 실패를 감수하면서 30년을 끌면서도 이 공장을 절대 접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설이 가동되는 순간 연간 8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약 8톤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핵탄두 1000발 분량이 매년 추가로 쌓이는 구조가 열리는 겁니다. 44톤에 매년 8톤씩. 접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접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27번의 연기. 그건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집착의 기록이에요. 재료가 있고 기술이 있고 인프라도 있어요. 일본의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엡실런 로켓의 설계와 제어 체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직접 전환 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 평가예요. 핵물리학 연구 기반, 정밀 가공 능력, 시뮬레이션 인프라까지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일본 땅이 좁은데 어디서 핵실험을 하냐? 터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후가쿠가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임계전 핵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핵을 터트리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핵폭발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이에요. 미국이 1997년 이후 실제 핵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를 유지하고 개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술이죠. 일본은 그걸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조용한 핵무장, 실험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이 하나로 수렴해요. 결심하면 1년. 2025년 2월 15일 중국 핵 전문가 그룹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분석을 발표합니다. 일본은 3년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적대국의 과장이 아니라 기술 역량에 기반한 분석이었어요. 조 바이든은 재임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하룻밤이면 핵을 가질 수 있다. 동맹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헨리 키신저, 5년 이내에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핵무기 6,000발의 원료를 쌓아놓은 나라, 30년 동안 재처리 공장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 로켓과 핵물리학과 슈퍼컴퓨터를 전부 가진 나라. 그 나라의 총리가 80년 만에 처음으로 핵 반입 금지를 건드리겠다고 선언했고 18세부터 70대까지 전 세대가 밀어주고 있고 316석이 뒤를 바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맞겠죠? 2026년 3월 다카이치의 워싱턴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트럼프와 다카이치. 일본 언론은 이 만남을 새로운 황금 시대의 개막이라고 쓰고 있어요. 트럼프가 왜 이걸 놔두고 있을까요? 호의가 아닙니다. 계산이에요. 트럼프는 안보를 거래로 봐요.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면 미국산 최신형 장비를 대량으로 사줘야 하고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의 입지가 약해지죠. 일본이 강해질수록 미국의 지갑이 두터워지는 구조예요. 거기에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를 미국 세금 없이 세울 수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에게 비용이 아니라 수익입니다. 1987년에 일본이 미국을 이용한다고 광고를 냈던 트럼프가 35년 뒤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밀어주고 있어요. 이용당하는 쪽이 바뀐 건지 아니면 둘 다 이용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든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은 아닙니다.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가 만든 안보 동맹이에요. AI, 양자 컴퓨터,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 사이버, 수중전. 이 6개 첨단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필러 2에 일본이 합류했습니다. 2025년 7월 해상 합동훈련에 최초 참가했어요. 한국은 참여를 타진하는 단계입니다. 문 안에 들어간 나라와 문 밖에서 노크하는 나라,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죠. 돈의 흐름도 봐야 합니다.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일본 정부가 쏟아부은 돈 2.9조 원, 한국 원으로 약 27조 원이에요.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더 올라갑니다. 목표는 2나노 반도체 양산. IBM이 기술을 대고 있고 2027년 양산, 2029년 1.4나노까지 로드맵을 깔았어요. 애플과 구글이 고객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삼성과 SK로 반도체 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일본은 반도체에 상류를 쥐고 있는 나라예요. EUV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식각가스,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나오죠. 거기에 파운드리까지 하겠다는 건 강의 상류와 중류를 동시에 주겠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방산, 군비, 수출. 엔저로 벌고 기술에 넣고 군비를 키우고 방산을 팔고 다시 벌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미국은 밀어주고 시장은 환호하고 국민은 92%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는 게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예요. 일본이 핵을 만지는 순간 한국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세워집니다. 옆 나라가 핵을 가지는데 우리는 안 가져도 되는가? 학술 세미나의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안보 현실로 내려오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한국이 핵을 갖지 않은 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같은 핵우산 아래 있던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을 만지기 시작하면 한국 입장에서 그 우산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일본은 핵우산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왜 괜찮은 거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은 이미 과반을 넘긴 지 오래됐어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그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추가되면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에요. 일본이 핵을 가지면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이 핵무장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죠.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동북아 핵 확산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반발은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북한은 이 상황을 핑계로 핵 고도화를 가속하겠죠. 보라, 일본도 한국도 핵무장하려 하지 않느냐. 패가 쓰러지면 다음 패가 쓰러지고 그 다음이 또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도미노예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에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쪽과 핵무장은 외교적 자살이다 라는 쪽이 갈라지는 순간 골든타임은 우리끼리 싸우는데 소모됩니다. 합의를 못 이루는 사이에 일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중국은 압박을 강화하고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죠.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대만 문제도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미국과 공동 대응한다고 선언한 그 구도 위에 한국이 빠질 자리가 없어요.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지리의 문제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보여요.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 약 600km, 부산에서 오키나와까지 약 900km. 주한미군 기지가 한반도 전역에 분포해 있고 부산항은 미 해군의 핵심 보급 거점이에요.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오키나와는 최전방이 되고 부산은 자동으로 병참 기지가 됩니다. 한국이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미군의 후방인 한반도와 일본 본토를 동시에 위협하는 게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이거든요. 한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미군 기지가 여기 있는 이상 타격 목록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대만 유사는 곧 한국 유사, 수사가 아니라 지도 위의 결론이에요. 경제적 압박도 동시에 돌아갑니다. 엔저 157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일본 경쟁사의 가격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장비, 겹치는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환율이 상대편을 밀어주고 있죠. 반도체는 더 복잡합니다. 한국이 칩을 만들지만 그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2019년에 새 품목만 건드려도 라인이 흔들렸는데 그 통제가 이제 법으로 제도화돼 있습니다. 일본이 파운드리까지 진출하면 상류의 공급 리스크와 중류의 경쟁을 동시에 안게 되는 거예요. 방산 시장도 겹칩니다. 한국이 수출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일본이 완제품 무기를 들고 들어오면 경쟁 구도가 바뀌어요. 특히 GCAP 6세대 전투기가 나오는 2035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무기 수출은 장사가 아니라 동맹 구조를 짜는 행위거든요. 일본이 무기를 파는 나라와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겹치면 외교적 영향력 경쟁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 문제도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카이치는 야스쿠니를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배해온 사람이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316석의 뒷받침을 받으면 제스처가 정책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생기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헌법이 바뀌고 군비가 넘어서고 무기가 시장에 나오고 핵까지 만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엔저와 소재 의존과 방산 경쟁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대만에서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 때 드럼을 치던 사람,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를 배운 사람, 방송으로 이름을 알리고 30년 동안 낙선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새벽 3시에 출근하면서 3번의 도전 끝에 정상에 올라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80년 동안 잠겨있던 무기고의 자물쇠를 풀고 있습니다. 자물쇠는 5개였고 열쇠를 준 사람한테 나라 전체가 환호하고 있어요. 창고 안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687불순의 재료가 쌓여 있습니다. 2026년 2월 8일 316석. 그게 도미노의 첫 번째 패였을 수도 있습니다.